모처에서 모병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머릿속에 굉장히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뭐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니라면은 그냥 총선을 앞두고 아니 대선을 앞두고 하는 게라면은 뭐 그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은 그것도 뭐 묘수이긴 하다. 표를 모으는데 첫 번째는 중산층의 자제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뺑뺑이 치는 거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병제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군대 안 와도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만세를 부를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 계층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쉽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이상 안정적인 직업을 갖다가 몇십만 자리가 생긴다는 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뭐 또 하층에서는 또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중산층도 잡고 하층도 잡는 일거양득의 일단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일단 봐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 동생이 이제 가투사 출신이라 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장교들은 진짜 미국의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그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뭐 공군 해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공부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저기 옛날에 가 보면은 우리 교민 신문들 보면은 꼭 이렇게 써놔요. 보면은 그 아이비리그와 사관학교 우리가 교육 좀 가르쳐 가지고 간 사람들 이름 쫙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관학교는 아이비리그랑 같은 급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미국의 장교라는 거는 미국에서 장교 중에서 제일 많이 버는 장교 중에 하나가 공군 파일럿 같은 사람들 많이 벌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 더 센 거는 해군 파일럿은 어렵거든요. 배에다가 랜딩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돈 많이 주는 거는 미국의 국가의 운명을 방어하는 핵 잠수함. 이건 미국의 운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거기는 정말 많이 주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오면은 거긴 그런데 동생은 이제 육군병사 한국 육군병사로 갔으니까 카투사니까 얘 들어오면은 너희 병사 미국 병사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러니까 다 시골 애들이래요. 몬태나 뭐 콜로라도 이런 데서 와가지고 뭐 하루는 내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시라는 이 거대한 도시를 보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애들이요. 그래서 뭐 한 번 이럴 때 엽자가지고 막 흥분하더래요. 그 뭐 사전 킴 나 어저께 라리월드 갔다 왔다고 해서 라리월드가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써주는 거 보니까 롯데월드. 라리월드 갔다 왔는데 뭐 휴지 뭐. 그래서 야 촌아이들이구나. 그러니까 촌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미군 들어오면 월급이 딱 보장되죠. 보통 한 20년 정도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병으로도. 그러면 평생 연금 나와요. 대학도 보내줘요. 그러니까 초봉이 하니까 180 이 정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많아지면은 한 350 사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상병 정도 되면 350 정도 받는데요. 세전으로. 그러니까 괜찮죠. 그리고 나서 근무하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독일도 가서 근무하죠. 일본 가서 근무하죠. 뭐 영국 가서도 근무하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대한 견문도 넓어지고 대학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좋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장교나 부사관들은 꽤 학벌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사들은 역시 시골에서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어플라이 하더라. 그래서 아마 한국도 사병까지 직업군인제를 하면은 아마 중산층 애들은 안 올 거예요. 중산층 자제들은 군대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자기들 가서 약간 좋은 대학들 나가지고 좀 서울에서 이렇게 좀 어반한 느낌 이런 데서 살고 싶지. 근데 군대라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군 생활 했다가 3년 하고 나서 100일 정도 했던 사람인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시골 애들 특히 여러 가지에서 약간 좀 많이 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병제 하면은 아마 빈민의 군대가 될 것이다. 저는 미국은 그래요. 빈민의 군대.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일단 알고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럼 제가 이 개념으로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한번요. 여기도 제가 나눠준 데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 있잖아요. 우리처럼 놀러 가면 외국인이잖아요. 포리너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퍼머넌트 레지던스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주권 정도. 그러니까 주민이에요, 주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시티즌이 있다. 시티즌십 해가지고 우리 교민들 잘 아는 대로 시민권 딴다 그러잖아요. 시민권. 근데 이 시티즌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리너가 있는데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무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포리너라는 사람은 의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언제든지 포리너라는 사람들은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포리너가 많아지면 경찰 같은 게 잘 그 외사과에서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거면 의무감이 전혀 없거든요. 해방감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행 가면 좀 해방감 있지 않아요? 그 일본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행을 갈 때는 도덕이고 염치고 다 버리고 가라고 했어요.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얘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은 자기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것 같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레지던트가 되면은 이제 영주권을 따게 되면은 조금 더 보호받겠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해도 되도록 아마 일을 할 수 있는 퍼밋을 줄 거예요. 워크 퍼밋을 줄 거예요. 대신 또 의무가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세금 잘 내야죠.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또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시티즌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티즌은 제일 중요한 게 국가를 방위하는 국가의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금 문제는 사실은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밑에 레지던스 그 주민권의 문제예요. 시민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민이 된다는 건 뭔가면은 첫 번째 권리라고 한다면은 나는 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도 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시장 선거 나갈 수도 있고 주민 선거 나가가지고 내가 공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제 왜 시티즌이죠. 그런데 이에 합당하는 컬스펀딩하는 대항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방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여성들은 보면은 시민권 다 갔잖아요.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모든 그 투표도 할 수 있고 남자도 똑같이 받는데 왜 군대 안 가냐? 군대 가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것도 약간은 좀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지금의 현재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 방식에 의해서는 여성들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 동원 안 될 것 같죠? 전면전 가면 다 동원됩니다. 1차 세계전 때 여성들이 그 전까지 1차 세계전 끝나고 나서 여성들이 영국에서는 투표권을 받거든요. 시민이 풀 시민이 돼요. 풀 플래치 시민이 된다고. 근데 1차 세계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옛날 전쟁은 짧았어요. 근데 전쟁이 막 4년씩 길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옛날에는 총 한 방 쏘는데 하나 넣고 쏘는 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총알이 별로 안 드는데 1차 세계전부터 기관총 등장하거든요. 한 번 갈기면 몇백 발이 쫙 나가요. 근데 전쟁은 길어졌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남자들은 전쟁해야 되니까 후방에 누가 무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남성 노동자들이 만들었다고요. 근데 남성 노동자들이 지금 전선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동원한 게 뭐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일본 같으면 몸빼 입고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여성들이 모드가 있어요. 바지를 입기 시작해요. 치마 입고 이건 뭐 돌다 보면 치마 걸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다친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지 입고 여성들이 드디어 이른바 홈프런트,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총후, 바로 이 국내에 있는 전선에서 우리 참여. 이거 전쟁이거든요. 예, 전쟁들에게 참전한다. 여성들이 예컨대 여성들이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 이 나라 영국 마음에 안 들고 미국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 공장에 안 가면은 전쟁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공장에서는 끊임없이 총탄이 생산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쪽에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성들이 사실 국가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딱 협조를 포기하는 순간, 거부하는 순간 나라 무너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 바로 여성들이 투표권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죠. 여성들이 국가 운명의 절반을 이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싸우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보니까 아예 진짜 뭐 보급뿐만 아니고 앞에 총도 요즘 작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것까지는 저는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뭐 5천만 되니까 웬만하면은 뭐 달리기 1초라도 빠른 남자들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죠, 처음에는. 예, 그다음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사여야만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전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이 시민이 된다. 이게 의무라고 할까요? 이게 권리.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전쟁 방식이 옛날에 그리스 전쟁 방식이 기병이 있잖아요. 기병이라는 거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옛날 말이 지금도 말이 비싸죠. 지난번에 뭐 최순실 얘기 들어보니까 말값이 생각보다 세죠. 뭐 롤스로이스 위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자기가 말을 가지고 사가지고 자기가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말 타면은 뭐 이 갑옷도 입어야 되고 좀 많아요. 그걸 다 갖추려면은 지금으로 대한민국에서 그걸 갖출 수 있는 사람이 한 압구정동 애들 정도 있을까? 한국의 상위 한 5%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롤스로이스 5억짜리 하나씩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포기죠. 예, 저도 참여 못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사야 되고 무기는 1억입니다. 뭐 이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청룡도 뭐 옛날에 보면은 우리 그 유비 이런 데들 보면은 무기에 이름이 있잖아요. 무기에다가 별명을 붙일 정도로 무기가 비싼 무기, 이건 아끼는 무기예요. 잘 만들어가지고 평생 쓰는 무기. 우리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제 K2 소총에다 저는 애칭을 붙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기병 중심으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컨대 유비 장비 오면 다 기병이죠. 보면은 그 누구야 관훈장이 뭐 100명을 하다 보병을 목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말 타고 가면 말이 무섭거든요. 말은 커요, 굉장히 탱크 같다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할 때는 이 나라를 방어하는 건 누구냐? 바로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르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부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민중들이, 평민들이 나도 정치 참여할 때 그러면 너희가 뭐 나라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 있니? 이러고 묻는다고요. 없는데요. 그러면 그럼 좀 쉬어.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또 참여해. 이런데 또 다른 말을 하죠. 전투 방식이 변해가지고 보병 중심으로, 그 당시에 수병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 수병이라는 게 우리 요즘은 보면은 해병대가 있고 해군이, 그 다음에 수병이 따로 있어요. 해병이 있고 수병이 있어요. 수병은 주로 배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해병은 거기서 내려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리스 때는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노를 젓고 수병이 갔다가 딱 내리면 그다음부터는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병 내지 보병이 나라의 근간이 되면은 민주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목소리 커지거든요. 우리가 협조 안 하면 너희들 전쟁 못하지. 뭐 나라 망해라. 옛날에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가 맨 처음에 귀족들하고 평민들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그 신분 격차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로마 공화정 처음에,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그때 어느 정도 가면은 절대 신분이 있어가지고 예컨대 우리가 저기 여성들이 재벌들하고 결혼하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처럼. 근데 옛날에는 그게 금지가 돼 있었나 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분 차별에 뿔따고 나 있는데 전쟁에는 동원이 됐어요. 근데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국가는 이제 위태롭죠. 아주 막 백척간두의 그 위기에 있는데 이 평민들이 갑자기 성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뭐 명동 성당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세크리 플레이스에 우리 조선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뭐 소도 이런데 그거 가가지고 농성을 내요. 뭐 헌법을 안 바꿔주면은 우리 참여 못하죠 이렇게. 예, 그러다가 농성을 하는데 계속 미국 군대는 온다는 소식은 들려와요. 지금 뭐 한 5일이면 도착한다, 4일이면 도착한다 계속 연락은 오는데 평민들은 우리는 협조 안 한다. 보니까 맨날 우리 차별하고 갑질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러는데 안 한다. 그랬더니만 귀족들이 단안을 내리죠. 오케이 그러면 헌법 바꿔가지고 우리 똑같 평민과 귀족의 신분을 갖다 그냥 플랫하게 만들겠다. 가볍게 만들겠다. 그게 바로 성산 사건이에요. Sacred Mountain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병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 기여할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군대 가가지고 100일 동안 막 훈련 받을 때 뭐 지옥주도 겪고 그러는데도 그래 내가 전사가 되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전사단에 속하는 걸 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매일 위안을 했죠. 밤마다 위안하면서. 그래서 이 전사가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근데 우리가 지금도 특히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이건 미국 민주당이 무조건 옳은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조금 리버럴한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진보적이냐 하면 그것도 저는 사실은 의심스럽기도 해요. 뭐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진보당이나. 근데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도회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화당 사람들은 오하이오 이런 데 시골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갖다 소유 못하게 하는 걸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미국 같은 데 있으면은 총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하이오 같은 데 제가 한번 인디애나 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농가가 한 1시간 가야지 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경찰이 안 보여요. 없어요. 그냥. 저는 크루즈 해가지고 속도 딱 시속 뭐 70인가 놓고 계속 가는데 경찰도 있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기척이 없어요. 야, 그래서 농가를 딱 발견할 때 그랬죠. 야, 저 농가에서 갑자기 무장강도가 등장하면은 저거 어떻게 방어하나?
죽을 무장이 안 돼 있다면 예컨대 112에다 전화하면은 예, 3시간 뒤에 갈게요. 이렇게 그렇던데. 시간이 한 200km 뭐 파출소가 가장 가까운 파출소 200km 바깥이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 같으니까. 그래서 치안이라는 문제에서도 그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총기 소유. 총기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게. 소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헌법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플입니다. 여기도 나왔었지만 그 개인이 아닙니다. 피플은 민중은 총을 들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헌법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짜 총 들고는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 영미적 전통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독재자의 등장을 갖다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영미는 예전부터 상비군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매일매일 그 군인으로 있는 그 상비군에 대해서 공포감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영미 쪽 전통에서는 상비군은 조금 나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좀 알려드릴게요. 스탠딩 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반해가지고 영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특히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 좋아하는 거는 민병대죠. 민병대. 밀리샤. 밀리샤는 뭔가 하면은 동네 사람들끼리 자 우리 총 들고 모입시다 이렇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래서 예컨대 민병대 대표적인 게 스위스 민병대 아니에요. 스위스 민병대는 이런 집마다 그 자동 소총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뭐 M16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 가지고 있고 동네에 야포 있고. 예, 동네 모여가지고 자 이장입니다. 모여서 우리 야포 가지고 훈련 좀 합시다 그러면은 155mm 포가 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민병대예요. 그 미국 같은 건 마찬가지. 미국도 우리가 그 미국의 주방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걸 우리 육군에서 아마 군대에서 밀리샤란 민병대란 말이 위험해 보이잖아요. 민이 무장을 한다? 위험하잖아요.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해야 되는데. 그래서 번역을 갖다가 아마 주 민병대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 방위군을 번역해요. 사실은 스테이트 밀리샤예요. 이거는 지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주지사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매일 와 있는 게 아니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훈련 한 몇 시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그 교통비 정도 받고. 그래서 이 주방위군은 예컨대 미국 상원이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이거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면은 그제서야 미국 대통령이 지휘를 해요. 그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통령이 미 육군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 주지사들이 이러면 돼요. 아, 여러분들 저기 워싱턴으로 진격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50개 주의 주방위군이 모여가지고 워싱턴으로 진격해보면은 대통령 아웃이에요. 예, 그러니까 독재자는 나올 수 없어요. 예컨대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런 일종의 쿠데타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게 한국의 도 민병대를 가지고 있고 이 민병대가 그냥 자동 소총 작은 것만 들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거의 전투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F-15, F-16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데 한국의 뭐 팔도든 뭐 광역단체장이 지휘하는 군대가 한 10,000명씩 해가지고 한 몇십만 딱 모이면은 그 박정희라든지 전두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여요. 그리고 예컨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5.18 때도 마찬가지예요. 5.18 때도 예컨대 광주 직할시, 그 당시 광주 직할시는 아니지만은 전라남도에 주 방위군이 있다고 쳐봐요. 주 밀리샤가 있다고 쳐봐요. 이 주 민병대가. 그리고 이 민병대는 야포도 가지고 있고 중화기도 가지고 있고 로켓 탱크를 부수는 대전차 미사일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딱 무장돼 있다고 치면은 감히 어떻게 못해요.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시위하니까 우리 협상을 좀 하자 이렇게 하지. 그냥 탱크 몰고 들어가고 헬리콥터 들어가고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그래? 한번 싸워볼래?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라는 게 예컨대 앞쪽에 북한하고 묶여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뒤로 후방으로 뺄 수 있는 군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전라남도 동원하고 그럼 전라남도에서 포성이 울리고 싸움 시작하면은 전라북도 동원되겠죠. 그다음 경상남도 동원되겠죠. 그래서 몇 개의 군대 도 민병대가 단합해버리면은 그대로 서울 점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영미 쪽의 전통에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밀리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중이 총을 가진다, 국민이 총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지금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혹시라도 스탠딩 아미, 상비군과 대통령이 단합해가지고 뭔가 국가를 갖다가 장악할까봐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총들 나눠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총 가지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우리는 워낙 이 상비군적 사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이것저것 보는데 미국 총 살 수 있죠. 그리고 뭐예요? 볼링 포 컬럼바인인가 보면은 마이클 무어 그거 보면은 저기 왜 캐나다는 총기 사고가 없느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총기가 소지가 금지됐는가? 딱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슈퍼마켓 가더니 총하고 이게 뭐야 이게 카트라고 그래요? 카트에다가 총 하나 빼가지고 총알 이렇게 빼가지고 갔더니 뚝 찍으니까 저는 지금 3분 만에 총을 샀습니다. 미국보다 더 소지가 쉬운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보다 보면은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터키인데 터키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한류도 터뜨리고 이러는데 터키 농민들하고 같이 올려 춤을 추고 노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신났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총들 잘 들고 가지고 총 하늘 막 쏘더라고 이렇게. 터키의 사람들도 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이 말이야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우리 할아버지 쓰던 총이야. 막 쏘더라고요. 그래서 총들 소유를 꽤 많이 하는구나. 칼 막스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어떤 클럽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걸 뭐라 해야 돼? 두 사람이 이렇게 결투 팀에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그렇게 결투놀이를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너 나랑 싸워볼래? 그러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총 쏘고 나 사나이다 이러면서 막 쏜다고요.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까지 일반 국민들을 소유 못하게 하는 나라가 보편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국민들이 총을 소유할 수 있어요. 물론 예컨대 중하기까지 소유하는 건 맞겠죠.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특히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물론 말을 해버렸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데 아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87년도 이후에 절차적 민주화는 완성됐는데 이걸 받쳐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들이 아직까지 약해요. 이거 하나씩 다시 쌓아가야 돼요. 절차는 했는데 이 절차가 흔들린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제 권력이 한두 명한테 집중된 그걸 조금 더 권력을 분산시켜야겠다. 경제 권력을 분산시켜야겠다. 이게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군사적인 것들이 사실 사관학교 출신들 몇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몇백 명 정도가.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이 군사적 고난들이 조금 분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군의 민주화인데 그 군의 민주화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정치적 민주화는 하고 있는 중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가 아마 경제 민주화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군사 민주화는 지금은 이야기가 당장 논의할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북한하고 우리가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제가 사실은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 워낙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옳은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지금 70년 넘었는데 전 세계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한다고 막 어령되는 나라가 있어요. 저기 대만 사람 좀 보면 대만의 가수들 빼진 거 가지고 가수하잖아요. 가수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하고 남한도 남북 관계도 정상적인 나라로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나온 김에 저 이야기 한번 아이디어를 던져보는데 문 대통령은 보니까 2045년까지 통일하겠다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력이 북한보다 40배 내지 50배가 크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40배나 큰 거인이에요. 거인이 야 우리 하나가 되자 그러면은 작은 애들은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통일 이야기하면은 북한은 무섭다고. 그래서 통일 이야기하지 말고 평화만 이야기하자. 그리고 통일은 언젠가 평화를 잘 유지하다 보면은 도둑처럼 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남북 간의 관계는 한 민족이 꼭 하나 나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세계에서 지배적인 민족이 어디예요? 앵글로색슨 민족 아니에요. 앵글로색슨 민족은 나라가 많잖아요. 영국 있죠, 미국 있죠, 캐나다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죠, 그다음에 뉴질랜드 있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굉장히 친해요. 아주 친해요. 서로 와서 이민도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영국과 미국의 책 같은 거는 굉장히 싸요. 거의 국내 요금 가까울 정도로 싸게 배달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한 민족이 당분간은 국제 질서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일민족 이체제로 이 국가로 독일 민족도 맞아요. 독일 민족은 독일이 있죠, 오스트리아 있죠, 그다음에 스위스 있죠. 스위스도 독일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이 찌리히 공대 가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평화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스위스 같은 나라 만들면 되거든요. 스위스처럼 그 쉽게 말하면 중화권하고 미국권 두 개가 지금 거대 양강이 넘버 원, 넘버 투를 놓고 지금 대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원래 큰 나라들은 직접 맞부딪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퍼존으로 완충지대를 갖다가 북한 지역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북한 지역을 갖다가 너희 스위스처럼 잘 살고 자체적으로 무장하고 핵은 가지지 말고 너희가 양쪽에서 서로 싸움하는 거 막아줘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독일 같은 역을 맡고 북한은 스위스 같은 역을 맡고 이러면은 이게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딱 정착되고 나면 이제 위기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비군을 갖다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규모를 많이 줄여가지고 뭐 사관생도들 학교 출신들이 장교 차지하고 그다음에 부하관들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인구도 많이 줄일 테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군복무 한 1년만 하면 돼요. 그 군대 쪽 사람들이 자꾸 무슨 얘기하면 군복무 자꾸 줄이면은 뭐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가. 군복무 1년에 넣어도 괜찮아요.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군이 패전했잖아요. 패전하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전쟁 보상금도 많이 이렇게 받겠다고 그랬지만 그것도 그렇고 너희 상비군 군대 규모로 딱 제한을 냈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인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39년대 전쟁 났을 때 몇백만 군대 나왔어요. 그 시크릿이 뭔지 아세요? 이거 모병제와 관련해서 정말 아셔야 되는 건데 뭔가 하면은 잘 보세요. 군대가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이클이 빨라지죠. 1년에 한 번씩 막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몇십만 명 정도가. 이게 빨라지면 예비군이 많이 쌓이겠죠. 예컨대 군 복무가 평생 종신직이다 그러면은 예비군이 없어져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사병이다 그러면은 예비군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근데 이 빨리 배출되는 이게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비군이라는 거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비군을 만드는 학교이게 돼요. 그래서 독일군은 복무 기간을 확 줄여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비군을 양성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소규모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프랑스나 이런 군대가 못 본 게 있죠. 그러면 얘들은 예비군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막상 39년대 세계 제2차는 딱 터지니까 수백만 군대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장 정도 한번 하고 나면 다 기억이 몸에 남아요. 나중에 하면 배도 나와도 금방 한 달 훈련시키면은 금방 다 알아요. 1년 동안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 복무 기간 왔다가 짧게, 물론 이견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군대 쪽 오래 간부들 같은 경우는 숙련도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숙련도 떨어지는 걸 뭐로 독일군은 메꿨는가 하면은 굉장히 유능한 부사관들이 우리 있잖아요. 뭐 상사라든지 무슨 주임 상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유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동원된 사람들 갖다 가지고 빨리 교육시켜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군대 해가지고 뭐 6개월 하면 너무 짧을 것 같고 짧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군대, 지금이 우리가 군대 60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 55만 쓰는데 59만 몇천 원이 들어가니까 60만 원 치고 이걸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면은 뭐 한 25만 원으로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사병들 진짜 군복무 최대한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징병제에서 약간 불만스러운 게 하나가 있다면은 저희 집은 뭐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시골 출신 우리가 커넥션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는 제 8촌까지 군대 빠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병 출신. 저는 장교 출신이지만 한 명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강남 출신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저기 삼성에 그런 집안들 군대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우리 통계는 거짓말 안 하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이게 압구정동에 있다고 치고 왜 군대 빠졌습니다 하면 제가 눈이 나빠서 그래서 스토리가 많을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통계는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아마 분명히 간단해요. 경북의 산골에 있는 애들의 군 복무율하고 압구정동하고 복무율하고 차이가 2배 이상 날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스토리가 되지만 평균은 이상하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준다고 걱정하는데 나중에 상류층들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군대 이렇게 가도록 만들면 돼요. 옛날에
한때 무슨 뭐 대통령 때 보니까 청와대 있는 고위 간부들 군대 간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예. 나라를 지켰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병제 문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더 해보죠.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군대가 뭐랄까 일반 국민 시티즌이 군대를 구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아까 5.18 얘기도 했지만 87년도 마찬가지예요. 87년도도 제가 상상을 해봐요. 그 당시에 물론 미국 쪽에 압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결심을 하더라도 못하는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주민들이 아닌 다른 주민들이 구성된 군대를 파견하면 될 거예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막 각도 사람들 뭉쳐 살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만일 아무 군대나 저기 전방에서 빼가지고 딱 갖다 놓고 자 사격해 했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들이 지금 작년까지 대학 다니다가 지금 군대 왔어요. 총을 딱 쏠려 놓으니까 저 친구 다 보니까 뭐 우리 학교 애들 같은데 못 사요. 내 형제들 같고 분명히 그 친구나 형제들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몬타나 출신들이 그 시골 출신들을 그 군대에서 1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뉴욕이라든지 버컬리라든지 이런 데서 데모를 하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그러면 쏘라면 쏜다고요. 그런데 일반 병들, 우리 지금 이렇게 징병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막상 쏘라 그러면은 못 쏴요. 그럼 반란이 일어나요. 예컨대 쏴 했는데 못 쏘고 있는 순간부터 반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총사람도 안 쏘면은 직결처분권이 있어요. 사형당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모병제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그냥 시골에서 기회가 별로 없던 사람들 중심으로 군대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이 또 군대 내에서 10년, 20년 동안 있으면은 꽉 막혀버린다고. 신문도 못 보게 하고. 요즘은 안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사관학교 교관했을 때 그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 됐을 거예요. 생도들이 신문을 받아봐요. 근데 한겨레 신문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문이라는 게 이렇게 그 당시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나는 뭐 한겨레 신문만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신문 여러 가지 보거든요. 근데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한민국 지킬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정해가지고 거기 도서관 사서한테 가지고 제발 여기라도 한겨레 신문 좀 갖다 놓으라고. 못 갖다 놔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군문에서 10년, 20년 했다 보면은 이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87년도 문제도 그때도 우리가 징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말하면 국민 개병제였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모병하고 징병의 성격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징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시티즌 워리어라고 합시다. 우리 시민 전사. 제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하는 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외교부 근무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사관학교 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군사 문제를 좀 안다고 좀 이야기가 드니까 청와대에 있던 선배들하고 이제 밥 먹는 사이에서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라크 파병가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쫙 이야기 해드린 게 있어요. 그 이야기에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 시민전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교적 전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베트남 가서 전쟁하는데 이게 체스판이에요. 이 베트남을 막아야만이 전 세계 이게 사전 있잖아요. 이게 딱 돌을 놓고 사전 포석을 하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몰라요. 우리 애가 가서 거기서 왜 죽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게 대표적으로 외국 파견돼가지고 하는 외교적 전쟁이거든요. 그 제한전이고. 이런 거는 징병들인 경우 있잖아요. 차출돼서 간 사람들한테는 하기 싫어요, 난. 이거 잘 모르겠고 왜 이걸 하든지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면은 사람들 중에는 이 무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회든지. 그래서 뭐 프랑스의 레지옹 에트콩제 뭐라 그래요. 메인 부대, 프랑스 메인 부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엄청난 돈도 얼마 안 받으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무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손 들고 하는 것만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그때 그 선배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아무 부대 차출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거 예컨대 학부모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어머니들 아마 난리 날 거라고. 미국이 그랬거든요. 미국이 반전 데모, 중산층이 반전 데모 하던 그 부모들이
모병제 딱 하고 나서 시위대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 애는 집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선배한테 그랬어요. 반드시 손드는 사람만 데려가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내 말을 들어서 한 건지 아니면 원래 하는 건데 그냥 제가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1%라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병, 그러면은 이 징병이라는 사람들 보통 시티즌 워리어는 언제 제일 전쟁을 자랑하면은 뭐 외교고 뭐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내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 이거 예컨대 자 중국군이 와가지고 서울을 점령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중국 군대가 즉 인민해방군이 빨간 깃발 휘날리고 여기를 점령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일본군이 점령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완전히 주권을 장악해요. 통치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약탈을 할 거고, 물론 뭐 좋은 군대 약탈은 안 하겠지만 또 나쁜 군대는 또 옛날 러시아 군대 같은 경우 약탈도 많이 하고 뭐 겁탈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들의 운명, 우리 운명 그대로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징병들은 조국을 방어하는 전쟁을 잘 잘해요. 내 가족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공세적인 전쟁, 외교를 위한 전쟁은 가급적 모병 중심으로 해야 되고 직업군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무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 그냥 평소에 안경 쓰고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방어 전쟁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질문은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물론 지금 징병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부유층들, 사회 지도층 애들은 다 빠지고 중산층 이하들만 끌려가는다는 느낌이 있잖아, 솔직히. 예, 끌려가가지고 심지어 옛날에 요즘 좀 낮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 달 월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심지어 거기서 생활해가지고 애들하고 모여서 그 PX에서 뭐 라면 사 먹고 초콜릿 사 먹는 돈도 부족해가지고 집에서 군대를 가면 집에서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군대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마이너스예요. 자기는 회사 가서 돈을 갖다가 300 받아야 될 사람이 그 기회비용도 잃죠. 300만 원 갖다가 지금 난 버리고 왔는데 또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엄마 저 5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10만 원 더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불만이 많죠. 그리고 그러면 이 군대가 민주주의에 도움되느냐? 우리 쿠데타 때도 보면 알겠지만은 한국은 군대가 군율이 세요. 사관학교 출신들의 그 장교들이 명령, 자, 쿠데타 한다.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 그러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즉결 처분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무섭다고요, 군율이. 그런 점에서 시티즌 워리어, 모든 국민이 군대에 그 총을 들고 병사가 되는 건 전 찬성인데 이 사람들이 일부 장교들에 해가지고 일부 직업군인에 해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기만 하잖아요. 징병, 우리 징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징병, 징용, 징이라는 거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강제로. 이게 안 되고 진짜 나는 국민으로서, 나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방어하겠다. 그래서 하려면은 그걸 이제 국민 개병제, 한자로 있지만은 국민이 모두가 병사다는 건데 이게. 그런 걸 하려면은 뭔가 하면은 훨씬 군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발성을 줘야 될 거예요. 그 자발성을 주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번에 최근에 자꾸 이제 좀 개선되고 있는 게 바로 양심적 병력 거부 같은 거. 예. 그러면 군율이 약간 사실 옛날보다 좀 한 발 물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 중에 전쟁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지금? 나라 사이즈에 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그 군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뉴스를 본 거 보면은 뭐 가자 지구인지 어디 팔레스타인 쪽에 그 총리가 군대를 파견시켰어요. 파병해가지고 빨리 가서 진압하라고. 그런데 장교들이 거부를 해요. 나 이 전쟁 참여할 수 없다고. 우리 같으면 그건 아마 중형에 처할 거예요, 중형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형까지는 안 가요. 그냥 아마 체포돼가지고 간단하게 처벌받고 아니면 물러나게 만들고 했을 거라고. 근데 딱 손들더라고. 장교, 우리 가능해요? 장교가, 저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이스라엘 군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위대한 나라라는 게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리버럴한 나라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자발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끌려간다는 느낌이 강한 게 육군들은 좀 끌려간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자발로 가죠. 해병대 얼마나 힘들어요. 해병대 간다고 해서 돈 많이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해병대 가면 봐서 막 떨어지고 그래요. 시험에도. 그런데도 갔다 오거나 고생해서 갔다 오고 나면 자부심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자발성 있는 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오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면은 전투력이 엄청 강해진다고요. 육군 내스 마찬가지. 육군 내스도 손 들고 가는 무슨 공수특전단 이러면 훨씬 강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자발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훨씬 강해지고, 예를 하나 들게요. 크로멜이라고 옛날에 있잖아요. 크로멜, 영국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만든 뉴 모델 암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신식 군대인데, 이 군대는 발런티어를 받아요.
너 올래? 그러면 딱 손 들고 와요. 기독교인들이죠. 청교도인들이 손을. 그런데 매일 물어요. 너 힘들면 나가도 된다. 빨리 나가라. 매일 물어요. 아닙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파워가 엄청 센 거예요. 전투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국민이 다 참여를 하되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만 꼭 참여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빠져도 된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감당은 해야 돼요. 자, 그렇지만 네가 우리 국민들은 다 참여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군대가 싫어서 빠졌습니다. 저는 죽기 싫어서 빠졌습니다. 기록은 다 남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양심적 병력 특히 종교적 양심적 병력 거부자 들어왔다가 뭐 겁쟁이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들 군대가 무서워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양심적 병력 거부, 이렇게 종교적인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기록이 있으면 예컨대 저 같은 경 맞죠. 저는 해군산업교에서 옛날에 장교로 3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딸내미가 있는데 양심적 병력 거부 그러면 좀 꺼리낌 할 것 같아요. 난 나처럼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나라에 봉사한 사람이 좋은데 내 사위로.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미국에는 퀘이커 교도들이 양심적 병력 거부를 많이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죽었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모욕을 당하는 것도 나는 하느님에 대한 나름대로 아닌 무슨 누구에 대한 종교적인 양심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못 한다고 그래요. 같이 양심적 병력 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야만이 위로를 받으면 살지 혼자 해가지고 나 군대 한번 빠져볼까?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자발성을 강화시키면은 내 생각에 전투력 도시 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일부 잘못된 장교들이 마음대로 군대를 갔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거고. 예. 근데 박정희 소장이 자 청와대로 갑시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장교가 전 많이 꿈꿨거든요. 내가 처음 갔을 때도 훈련 받으면서도 내가 장교가 되고 나면 혹시 뭐 해군은 그럴 일은 없지만 쿠데타 하자고 우리 대령이나 아니면 투스타가 하면은 총으로 머리를 베어야지. 뭐. 한국에서 불가하면 면을 건넜다가 전 죽어요. 근데 아마 그때 이스라엘 같으면 아마 전 못합니다 그랬겠죠. 저는 못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이 쿠데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를 갖다가 깜빵 보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야 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Q&A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봅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전선 가면은 조금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신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 여성 중에서 12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때 이제 민주당 정권하면서 여성들이 전투병으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라크 전쟁 막 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군대가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한 명만 이탈하면 이 사람 죽어요. 그래서 군대 이동 속도는 제일 느린 사람한테 맞춰요. 그러니까 느린 사람 한 명 있으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낙오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 전투 한창 할 때는 여성들을 갖다 가급적 행정이나 보급 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거 하면 돼요. 뭔가 하면은 만일 여성들이 나중에 진짜 전투 참여하는 방법은 남자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빠르니까 조금 이동성 빠른 친구들은 전투에서 공격 방어를 하고 여성들은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총 쏘는 훈련들 해가지고 총 쏘는 거 정말 쉽거든요. 한 달만 하면 돼요. 해가지고 지역 방어 정도 하면 돼요. 예컨대 건물들 위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스나이퍼 같은 거 이렇게 저격수 같은 거. 보면 여성 스나이퍼 잘해요. 예. 여성들 섬세하니까 저격수 해가지고 이런 방어가 얼마나 센 건가 하면은 낮에 건물 안에서 밖은 보이죠. 밖에서는 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대도시로 들어오면은 전멸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군대는 대도시를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군대 들어오는 순간 여성들, 애들도 포함해가지고 건물 안에서 어둠 속에서 저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컨대 30만 들어오고 나면 나갈 때 1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여성들이 하면 분업을 좀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인구 5천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뭐 국가가 예컨대 우리가 북한 정도하고 대결하는 거는 북한은 그렇게 센 나라는 아니니까 사실은 핵은 약하기 때문에 핵을 가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재래식 군비로는 너무 약해요. 약해가지고 그리고 뭐 북한 이야기 군사력 좀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북한 군대가 뭐 120만 그래서 뭐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군인이 많다는 이야기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군대예요. 예전에 북한이 70년대까지 70년 중반까지인가 한국보다 잘 산 거 아시죠?
북한은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만든 군수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중화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출발이 빨랐어요, 많이. 그래서 잘 살았는데 75년도까지 우리 군대가 더 컸습니다. 병력은 남한인 군대가 더 컸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무기가 없어가지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북한 병력 많은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거예요, 사실은. 네, 안쓰러운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북한하고 싸우는 정도는 제 생각에 뭐 지금 정도 군대면 되는데 만일 모르겠어요. 나중에 진짜 10년, 50년 될지 100년 될지 중국이랑 러시아라는 이게 통일되고 났는데 뭐 정말 세계 2등, 3등 하는 나라들하고 마치 옛날 을지문덕의 뭐 싸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운다면이야 그땐 여성들도 동원돼야 되겠죠. 같이 싸워야겠죠. 마치 행주대첩을 무슨 전국토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행주대첩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 우리 이제 앞으로 남북한 가는 게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 봐요. 악화되면 안 되고. 그럼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면은 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성들까지 총동원하는 거는 뭐 어차피 여성들 나중에 후방에 동원될 거거든요. 중요할 때는. 그것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들까지 그 국민개병제에 참여하는 거는. 그리고 모병제는 아까 말한 대로 전 개인적 반대, 죄송합니다. 둘 다 반대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국방의 의무랑 국방 안 하니까 나가서 이제 사회복, 대체 복무라는 거 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되게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연장으로 보는 것 같은데 두 개는 질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일반인들이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너 군대 가서 2년 동안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군 복무에 제일 무서운 거는 평시에는 2년 동안 고생하는 건데 병력 의무의 첫 번째는 2년 동안 우리 말하면 이제 속된 말로 뺑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2년 동안. 그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 전쟁 영화 한번 봐보세요. 1차 세계 전쟁 영화 그 참호전 영화 보면은 참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총이 속도가 빨라지 않아가지고 막 돌격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기관총 나오면서 참호에서 올라가지고 저쪽으로 뛰어들어가면 다 죽어요. 100번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한 명도 남김없이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 전선이 100m 이동하는데 몇만 명이 죽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하고 나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옛날식으로 전투를 하라고. 참호 깊게 파진 데서 갑자기 호락이 불어요, 장교가. 자, 빨리 여기 사다리 타고 진격! 그러면은 올라가는 쪽쪽 다 맞아 죽어요. 밑에 애들은 막 공황에 빠져가지고 울고 막 난리를 펴. 그러면은 장교는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머리 충 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얘를 끌고 가요. 너 지금 죽을래? 아니면 나가 죽을래? 그리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얘 죽고 장교도 또 올라가 죽어요. 여러분, 군복무라는 건 자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데 군복무의 핵심은 죽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나 지금도, 나 70, 80대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겁나는데 갑자기 내 젊은 나이에 내가 최전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딱 우리가 처음 초기 전투 어떤 상비군 같은 경우는 많이 죽을 거예요. 지금 55만들, 60만인데 육군에서 최전방에서 처음에는 공세 흡수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전략적인 용어로 공세를 흡수해요. 네. 북한의 공세를 흡수해가지고, 아니, 적의 공세를 흡수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막 끌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비군 300만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훈련 빨리 시켜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생각하면은 한 수색 정도? 이 공세가 무슨 뭐 일산을 통해서 오다가 한 수색, 서울 바깥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해서 우리가 무장된 한국군이 적을 갖다 격퇴한다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이야기, 이거는 우리 전략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공세 흡수. 그런데 공세 흡수한다는 말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다 죽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한 10만, 20만이 며칠만 죽는다고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특히 최전방에 가면 갈수록 죽을 확률이 확실한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데 전쟁 났다 그러면은, 죽을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젊은이가 꿈이 있고 뭐 할 게 많을 텐데,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 많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날로 죽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 죽어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동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야, 그거 하기 싫으면 저기 가서 동사무소 와서 그거 좀 행정 업무해. 아니면은 아픈 사람들 옆에서 일해? 군대에서 죽는 거 말고 너는 아픈 사람 그거 기저귀 갈아줘라? 다 하죠, 그거. 자꾸 사람들이 군복무를 했다가 그냥 2년 동안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차하면 죽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군대 가는 사람들은 많이 느껴요. 특히 최전방 같은 거 가면은 정말 느낀다고, 이게. 그리고 공군도 무섭죠. 공군도 무섭고 파일럿 터지면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해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기 북한하고 옛날에 보면은 뭐
연평 해군 터지잖아요. 사람 죽는다고 이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군 같은 경우는 사고 많이 나요. 근데 배설이 험하다고요. 험해가지고 풍랑 칠 때 이게 뭐 음식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그 무슨 취사병들 이거 버리러 가다가 물 딱 치고 나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보고해 뭐하면 저기 함장님, 누구 뭐 갑판사관님 누구 병이 없습니다. 그래. 죽어 있는 거죠 뭐. 겨울바다에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심장마비 죽거든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죽은 사람은 집에는 어떻게 통보가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마 통보를 하겠죠. 예, 하겠죠. 옛날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조금 속여서 했을 거고, 근데 이제는 많이 사이가 투명화되니까. 예전에 어떤 후배가 지뢰 밟아서 죽었대. 근데 전사했다고 집에는 통보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전사라고 해야 되겠지. 왜냐면은 실수를 했다 죽었다 그러면 뭔가 보상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한테 더 낫네요. 개인하고 가족들이 낫겠죠. 훨씬 많은 보상들이라든지 그게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한 영웅이잖아요, 사실. 예. 뭐 그런 것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군대에 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뭐 하면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 보초를 서고 있는 동안 전쟁 나면 죽는 거거든요. 그 운이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면 뭐 또 자기는 모르겠어요. 나라를 지키는 영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민을 만드는 작업이 우리 정치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고요. 사람이 미안하지만 뭔가를 위해서 죽도록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야 너 미안해 좀 죽어 나라를 위해서 죽어 안 돼요. 엄청난 과정과 정당성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만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정치학에서 지금까지 2000몇 명 또 했던 고민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뭔가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었으니까 예, 무슨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 그러니까 연봉도 많으신데 월급 중에 한 50%만 세금으로 좀 내주시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러면 그것까지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 세금 못 내겠어요? 세금 내는 거 더 어려운 건 이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이렇게 한국의 이른바 진보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 시민권에서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에 대한 강력한 그 애국심 중에 하나가 뭔가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다라는 이걸 만들고 나면은 그다음에 세금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세금 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반란이 일어나요. 세에서 소세 저항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지국가를 만드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애국심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이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의 복지국가들 있잖아요. 이 국가들에서 이른바 워페어 스테이트. 모든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공동체를 느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한 팀이다라는 걸 느꼈다고요. 그때 영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뷰릿, 총탄은 우리가 평소 같으면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재벌이 그러면은 일반인과 다른 사람이죠. 근데 적의 총탄은 구분 안 해요. 적이 총 쏘는데 저 친구 저 나라에서 잘 나가는 친구에서 쏘지 말자고 안 그런다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총알은 계급과 계층을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서야 적의 총탄 앞에서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 한 팀이라는 걸 겪고 나서야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건 아마 테크니컬한 문제 같아요. 지금 워낙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일단 군이 먼저잖아요. 예, 군이 나라 방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군대 빠진 사람들이 많을 거라 봐요. 한국의 부유층이 한국의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그렇게까지 저는 아이들 군대 보낼 거라고 생각하지 어저께도 한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교수님인데 자기 사모님과 엄청 싸웠던 게 그 교수님은 아들 당연히 군대 가야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엄청 싸웠대요. 왜 아들 같아 귀한 아들 같아 군대 보내냐고 빨리 빼라고. 예, 저도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에 진짜 한 명도 예외 없이 군대를 다 간다면은 그리고 짧게 좀 이제 분담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의경도 갈 사람들 많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컨대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도 군대 빠지다 그러면은 조금 핸디캡트 이러면은 좀 자기들도 그럴 거예요. 나도 당당한 국민으로서 하고 싶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각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레이더 담당시키고 예, 그리고 해군 같은 데는 또 음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듣는 거 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눈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그거 시키고 하면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다 의무했다.
까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몇 끼야? 뭐 이러고 해군 몇 끼야? 이러고 말이죠. 뭐 그런 당당함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약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군복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거 딱 나눠서 하면 좋죠. 그러면. 그 병장 미국의 상병은 350인데 미국은 잘 산다고 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병장 정도 되면은 한 200은 줘야 될걸요. 200 이상 줘야겠죠. 그러면 그 수십만 명한테 한 5배 정도 이상의 그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예산이 40몇 조가 될 거야 아마 국방. 그걸 그래서 방식이 뭔가면은 안 가든다가 원칙이 아니고요. 무조건 일단 간다야 돼요. 예. 가는데 왜 가는지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는 사람 말고 간 이유를 갖다가 다 기록을 남겨야죠. 그걸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대한민국의 공동체 앞에서 내가 안 가고 되는 걸 갖다가 자기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예컨대 봐서 진짜 겁장이구나. 난 내가 회사 사장으로서 난 장교 출신인 내가 기업 사장으로서 너 같은 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감당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사회가 투명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예컨대 진짜 자기의 이유가 있어서 난 예컨대 난 대한민국에 충성하기 싫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국제주의자다. 세계주의자다. 그러면은 그거 기록 남기라 이거예요. 대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세계주의자하고 사귈 수 없어. 이런 자들을 나설할 수 있을 거고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결정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는 걸 원칙으로 하자. 대신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빠진 사람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왜 빠지는지를 갖다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계층이 예컨대 지금은 우리 국민개병제라니까 여러 계층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한 계층이 아마 제 생각에 월급을 아주 많이 주지 않는 한 사관학교 나온 장교마보다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병사를. 전 세계가 장교가 가장 많이 받고 부사관이 다음 받고 병사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군대를 확 줄인다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가면은 그 직업군이 됐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의 통치권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총을 잡으면은 이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게 너무 예민해서 제가 사실 전 나오지 쉽지 않은데 나왔던 이유 중에 뭔가 하면은 마키아벨리가 멋진 말을 해요. 좋은 군대를 디자인해가 잘 만들면은 좋은 군대는 반드시 좋은 국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건 제 소견입니다. 모병제를 많이 한국이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정말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모병제를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총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일반 시민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력이 대통령과 사관학교 출신들의 장교들과 고위장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국을 갖다 완전히 아리스토크라시 귀족 국가로 엘리트 국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예컨대 이거 하나 이렇게 해군 국가, 일본 같은 해군 국가는 그 해군 있잖아요. 일본 해군 국가예요. 일본 같은 해군 국가에서 그 국가의 가장 방어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군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군대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고요. 해군 국가. 한국 같은 경우는 육군 국가예요. 아니면 프랑스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 북유럽의 핀란드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육군 국가예요. 이 나라는 바로 일반 시민들로 만들어진 그 대규모의 100만, 200만의 육군이 이 나라를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볼 때도 육군이 일반민들이 기여를 많이 하는 이런 육군 국가들은 사회복지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근데 해군 국가, 앵글로색슨 국가라든지 일본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귀족적으로 엘리트적으로 바뀐다고. 왜냐하면 일반 평민이 너희들이 기여하는 게 별로 없거든. 대한민국에 뭘 기여하냐, 일본에 뭘 기여하냐, 영국에 뭘 기여하냐. 사실 그건 저도 지금 정답을 못 내려요. 왜 못 내리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니까. 저 정말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는 확실한 게 뭔가 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한 명이 무장을 잘하면은 100명의 보병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관우로 가든지 이렇게 그 기병이거든요. 기사거든요. 근데 이 돈을 엄청 많이 들여 한 명의 그 엘리트 군인, 정말 수십 년 동안 사관학교 나오고 군사학교 나와가지고 20년 동안 무공을 닦은 사람 있잖아요. 무공을 딱 닦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훈련받은 5명의 보병에서 총격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린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드릴게요. 프랑스 혁명이 이후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전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가 이겨야만이 그렇게 프랑스 군대 방식이 이기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전에까지 총이라는 거는 총 하나 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넣고 화약 넣고 쏘고 이래가지고 쏘는데 예컨대 말하면은 3분에 한 발 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탁탁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전투를 했는가 하면은 줄을 쫙 서요. 그래서 3열 횡대, 뭐 4열 횡대 딱 해가지고 알죠? 이렇게 예쁜 옷 딱 입고 북 치면서 속보로 해요. 속보 빨리 걸어야 돼요, 이걸. 빨리 거는데 상대방이 총을 쏘고 나서 우리 중에서 20%가 죽겠죠, 이렇게. 맞아 죽겠죠. 쓰러지고 나면은 나머지 80%가 남아있다고요. 이 남아있는 사람이 빨리 걸어가지고 나중에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와 열을 흩어뜨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 소락할 때 정확하게 써야 되고 마치 기계처럼. 그게 바로 프로이트 최고의 군대가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이 만들었던 13만 명의 용병이에요. 스위스 용병이라든지 영국 용병들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스위스 용병들이 워낙 이 사람들이 무골이라 가지고 진짜 무섭거든요. 엎드리는 건 괜찮은데 총알이 날라오는데 사람도 죽는데 그것들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의 무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직전에 총알 쏘는 속도가 빨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초에 한 발씩 쏠 수 있도록 뭔가 군사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정말 수십 년 동안 알죠? 뭐 이렇게 정말 무서운 그 스위스 용병들인데 요즘 말하면 안경 쓴 그런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 동원한 그 군인이 한 달, 두 달 대충 배워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쌀보라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하나, 둘, 셋 팡 쏘면은 그 한 명을 맞춘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저쪽에서는 배웠던 거라고는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게 진격해서 백병전을 하는데 얘들은 백병전 같은 거 안 해요. 총알 속도 빠르니까 일단 엎드려가지고 각계 전투를 해요. 벽에 숨고 돌에 숨고 기기도 하고 그래서 전투를 갖다가 벌여나가요. 근데 이 전투 방식은 원래 용병들이 할 수 없는 전투 방식. 왜냐면 용병은 평시에는 월급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으면 좋은 거예요. 장사 된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 나가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00만 원 받고 죽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용병은 언제든지 머릿속에 전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도는 이야기는 나라를 위해 싸운다가 아니고 용병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망가는 거예요. 탈영의 위험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오하열을 사관학교에서 오하열 맞춰 훈련하는 게 옛날 용병 전투에서 나온 그 전통이긴 한데 하사관이 멀리 뒤에서 딱 보면은 마음이 흩어져 있고 도망갈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하열에 흩어져 버려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오하열 떨어지죠. 그러면은 뒤에서 즉결 처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사관이 쏴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싫더라도 이 오하열 45도 각도 맞춰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순간 죽는 거니까 자기는. 그리고 용병은 못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은 이게 이 애국심을 가진 별 무골도 아닌 이 혁명군대, 민주주의 군대는 전투를 갖다가 각계 전투해 오죠? 흩어져요. 확 흩어져요, 일단은. 흩어진 다음에 저기 모입시다 하면 다 모인다고 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얘들 애국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지 맘대로 각계 전투하면 싸우고 있고 또 하나가 더 잘한 게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야간 전투를 걸어와요. 옛날에 용병끼리 전투할 때는 야간 전투를 안 하는 게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야간 전투에 밤에 자, 전투합시다 그러면 다 집에 가버리거든요. 근데 프랑스 군대는 야간 전투를 걸어와요. 밤에 공격해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나서 나중에 햇불 올리면 거기 다 집결 이러면 다 진짜 집결하거든요, 사람들은. 네. 뭐 이런 정도. 예.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럼 옛날 방식으로 한 명의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아이언맨 것처럼 한 명의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고 고도의 또 이 자본 집약적인 무기들을 딱 장착해가지고 100명하고 1000명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대면 아마 새로운 나이트, 기사의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 생각에는 사관학교 출신하고 부사관 정도만 가지고 전투를 할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너 당신은 필요 없으면 나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될 거냐? 지금 되고 있냐 이거예요. 예컨대 그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이 이 철이 한번 봅시다. 노골적으로 봅시다. 철이 얼마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그 철이 러시아제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 RPG라고 있죠. 야, 그 RPG 맞아가지고 안 깨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RPG 로켓탄 날라오면은 충격으로도 죽을 것 같아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자, 그거 막을 수 있냐? 그게 몇십만 원 안 돼. 싸거든요. RPG 같은 거. 그러니까 총 같은 거 M50 정도 되는 중기관총 한 100발 맞으면 이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런 점에서 예컨대 지금 미국이 첨단 무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투는 반드시 미국이 이기더라고요. 전투를 잘하더라고요, 미국은. 무기가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기냐, 전쟁에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미국 결국 물러날 거예요. 미국의 아프간 전체에서 원래 정권 잡고 있던 그 종족이 탈레반 정권이잖아요. 탈레반 정권이 원래 인구가 여기가 모조리티예요. 여기가 다수파예요.
이 다섯 파인데 여기가 종족이 이란 계통 종족이거든요. 이란, 인도 쪽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계열 사람들이 약간 우랄 알타이 계통이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에요. 말도, 문화가 많이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이 사람들 왔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랑 해가지고 정권을 만들었는데 이 카불에서 이 소수파 정권이 유지가 되겠냐 이거예요. 미국 떠나고 나면 탈레반 달라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도 탈레반하고 그 산악지대에서 언제까지 싸울 거야? 얘들은 게릴라전을 갖다가 사방에서 펼쳐서 올 텐데.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저는 일단은 북한 지역, 특히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예요. 즉 강원도 가보세요. 그 산악지대인데 뭐 게릴라전이라든지 보병 전투하기가 정말 좋죠. 여기서 탱크로 몰고 있어요. 그 뭐 절벽 같은데 탱크 못 몰아요. 그리고 항공기로 공격하더라도 이게 숨어 있으면 어디로 공격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도 답은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아직까지도 한국은 보병이 중요한 나라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군은 병사들이 센 게 아니고요. 미군은 장비가 센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의 화력은 대한민국 국군 몇 개의 군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예컨대 그 화력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가의 장비라든지 화력이 만약에 근데 빠져나갔을 때 그러면 우리 국방비를 갖다가 그걸 메꿔야 되거든요. 군대 2만, 미군 2만 빠지는 건 아무것도, 2만 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만이 아니고 애들이 갈 때 우리 장비 다 우리한테 주고 가진 않을 거라고요. 가져갈 거라고요. 최고급 장비들을 갖다가 화포라든지 그 고급 장비들을 갖다가 가지고 나왔을 때 이익을 갖다가 메꾸려면은 물론 가능해요. 뭔가 하면은 남북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평화 체제가 오면은 주한미군 특히 육군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뭐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팩트 하나. 유시민 장관이 한 명당 2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돈을 내는 게 미국 쪽에서 그런 거는 이 병사한테 월급 주라고 내라는 게 아니고 이 장비, 고가의 장비의 이 운영비가 미국으로서는 꽤 커요. 꽤 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니까 그거는 유시민 전 장관의 약간 레토릭이라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 뭐 다 빠져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북한이라는 나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대한민국의 GDP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40분의 1이에요. 1년에 버는 돈이 40분의 1이면은 몇 년 동안 쌓이면 이 벽산한테 벌어진다고요. 재산으로 따지면 훨씬 큰 차이가 나는 정도의 가난한 나라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가질 거라고는 그 돈 얼마 안 되면 다 모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남북 간에 제대로 된 평화체제가 오고 좋아진다면은 주한미군 철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뭔가면은 만일 49년도 우리가 전쟁 난 이유 중에 하나가 에치슨 라인이잖아요. 미국은 한국을 지키고 싶지 않다. 나는 일본까지는 지키고 싶은데 한국을 지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중국이 예컨대 우리 한국 그냥 우리의 위성국가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걸 한국의 단독으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저는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아까 말한 대로 여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총동원해서 완전히 옛날에 그 유럽의 훌륭한 국가인 핀란드가 겨울전쟁에서 러시아 대군을 막아낸 것처럼 핀란드 인구는 5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대군을 막아내요. 그 정도의 대한민국이 그 민주공화국의 그 공화적 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단결력과 욕심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장관들 자제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있는 그런 특히 상류층들은 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나라가 과연 중국의 14억의 중국이 공격해서 온 것 같다 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분간은 저는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미국의 커미트먼트, 미국의 대한 방어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나중에 너네 위기에 빠지면 도와줄게는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한미군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트랩 와이어라고 그래요. 이거 전쟁 오다 딱 걸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폭발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생각해봐요.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뭐 중국군이 누구든 간에 전투에 가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자가 튕기고 뭐가 이렇게 미국 뉴스에서 보면은 미국군이 지금 그 교전 중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라도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트랩 와이어라고요. 자동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장치라고요. 임계철선. 이게 빠져나갔을 때 과연 저는 그냥 걱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아무리 제가 가끔 저는 자주 그거 생각해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은 한반도를 꼭 지킬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은 미국은 해군 국가예요. 해군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해군과는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목만 차단하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해군과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길목 있죠. 거기서 말하자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목. 그래서 자 보세요. 세계에서 중요한
그 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협들, 파나마 운하, 말라카 운하, 대한 해협, 그 다음에 터키 해협, 그 다음에 지브롤터 해협 다 미국하고 미국 동맹국들이 장악하고 있죠.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한반도의 가치는 대한 해협을 갖다가 통제하는 정도의 가치. 말하자면 부산 지역이나 아니면 제가 상상하기는 제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 나중에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한반도 그냥 다 철수하고 제주도만 킵하자. 제주도 정도면은 이른바 굉장히 훌륭한 불침 항모거든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요. 미국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거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 저도 주한미군이 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가능성을 갖다 우리는 주권국가니까 배제를 못 하는데 나갔을 때 나중에 아예 그냥 한국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는 일본까지만 지키고 대만까지 지켜가지고 중국에 둘러싸고 있는 항공모함들만 지키겠다. 아니면 한반도는 제주도 정도만 지키겠다 정도 한다면은 한반도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때 중국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저는 어느 순간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단독으로 지킬 수 있느냐 이 나라를 갖다가. 그 퀘스천. 이게 저도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머릿속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근데 다시 또 계속 이야기해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 대한해협에 끼고 있는 부산 지역이나 제주도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미국이 한반도까지 이 중국의 압박이 강한 요 섬 이걸 꼭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에치슨 라인이 쉽게 나왔던 거예요. 그걸 왜 지키냐고요. 한반도 안 지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컨대 돈을 우리가 받겠다, 5조 받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그래 그러면 굿바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중국계 우리 위성국가로 전락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책임을 질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아니, 그러려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군복무하고 우리 요 사람들 다 죽을 각오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500만 정도의 젊은이들이 오케이, 나는 목숨 걸고 싸워서 분명히 반드시 제2의 살수대첩을 갖다 이뤄내겠다고 한다면 된다는데 이게 가능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있는 거예요. 군복무를 한 10년으로 늘리면 돼요. 예, 군복무 몇 년 하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도 매달 나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막 언제나 조국을 방어하기엔 그 애국심이 강하면 좋겠는데 이 나라가 강하냐 이거예요. 강하냐? 알겠습니다. 예. 이 외교안보 문제라는 게 뭐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기에 저 답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된 복잡한 내용이 섞여 있는 문제라 어쨌든 우리가 이 모병제 전환이라는 걸 너무 총선 공약으로 20대 표심 잡기 위한 걸로 쉽게 던지기에는 그냥 한번 전환돼 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지금 전환되면 다시 지금 돌아올 수가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더 신중하게 우리 사회가 이걸 논의해야 된다. 근데 그런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단순히 총선에서의 표 계산만으로 쉽게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어쨌든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나중에 또 유튜브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오늘 자리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